땅은 유구하다. 아득히 먼 옛날 청동기 문화를 향유한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살았다. 신라가 알을 깨고 나오기 적어도 3세기 전에 이곳에는 청동기 문화가 꽃피었고 땅속엔 고스란히 그 문화층이 퇴적되어 있다. 이 고인돌을 보라. 분황사와는 지척간이다. 청동기를 이끌었던 한 영명한 부족장의 우렁찬 목소리 같다. 분황사 발굴에서 청동기 무덤이 10기 가까이 발견되었고 이 시대 주거지 유적도 발견되었다. 많은 청동기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무문토기 11점과 마제석검, 석촉, 석도, 석창 같은 화강암제 석제품은 13점이 출토되었다. 가족은 아껴온 석검과 석촉을 무덤에 넣어 보냈다. 이곳은 청동기 사람들에게 신성한 땅이었다. 삼국유사에서 칠처가람을 이야기하면서 용궁 남쪽의 황룡사와 북쪽의 분황사를 이야기한 것은 이 땅이 토속 종교의 성지였음을 암시한 대목이리라. 무릇 많은 절이 토속 종교의 성지에 지어졌는데 분황사도 예외가 아니다. 신화로 시작하는 천년왕국 신라, 그 27대 왕 선덕여왕이 이 분황사를 창건하였다. 동시에 이 모전 석탑도 건립하였다. 그러나 이 사진들을 보라. 갈갈이 찢겨지고 무너진 참담한 모습. 선덕여왕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들의 부끄러운 과거다. 안사나무를 벽돌 모양으로 잘라서 쌓은 이 모전 석탑은 본래 7층 또는 9층으로 건립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파괴되어 3층만 남았다. 조선 총독부가 이 탑을 정비한 것은 1915년의 일이었다. 그때 옥계석 부분에서 명문이 새겨진 석판이 발견되었다. 1400년간 절을 지켜온 저 근육질의 금강 역사상들은 7세기의 뛰어난 조각품이다. 기단의 네 모퉁이에 돌사자 한 마리씩 두었는데 동쪽에는 암사자상 2구, 서쪽에는 숫사자상 2구를 배치하였다. 암사자의 잘려나간 다리가 최근 이렇게 치료되었다. 좀 작은 돌사자 2마리가 더 있었다. 이것이 경주 박물관에 있는 그 한 마리이다. 이 탑 안에서 발견되었다. 2층과 3층 사이에서는 석함이 발견되었다. 석함 안에는 은제사리합과 녹유사리병 파편이 있었고 은제사리합 안에는 능직으로 싼 5과의 사리가 있었다. 저 볼록 렌즈를 보라. 동경 잡기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이 탑을 반쯤 무너뜨려 승려들이 탑을 다시 쌓기 위해 헐었더니 크기는 바둑 알만하고 수정처럼 빛나는 투명한 구슬이 나왔다고 한다. 이 구슬을 태양에 쪼여 솜을 가까이 대면 불이 붙는다고 했다. 그런데 저것이 그 화주와 비슷하다. 이 탑의 꼭대기를 보라. 3층 옥계석 위에는 앙연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절 동남쪽 구석에서 상륜부제인 노반과 복발이 발견되었다. 이 앙연의 중앙에는 이처럼 찰주공이 뚫려 있다. 보통 네모의 노반 위에 복발과 앙연을 올리고 그 위에 찰주를 세운다. 수리하기 전의 이 사진을 보면 이 3층 탑의 상륜부가 지금보다 높다. 혹시 그땐 노반, 복발, 앙연이 다 남아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석정은 기이한 전설을 안고 있는 우물이다. 원성왕 때의 호국용 이야기 때문에
이 우물을 삼룡변어정이라고도 한다. 여기엔 원효를 기리는 화쟁국사 비가 있었다. 고려 숙종이 1101년 8월에 내린 조서에 따라 이 비를 세웠는데 평장사 한문준이 글을 지었다. 임진왜란 후까지 보존되었으나 그 후 비는 사라지고 이처럼 비 받침만 남았다. 다행히 이 비를 탁본한 것이 이처럼 남아있다. 더 북쪽을 보면 보광전과 6채 하나가 보인다. 이 절은 신라 시대에도 이렇게 빈한했을까? 우선 신라 때 모습을 재현한 문화재청의 비디오를 보자. 역사를 훑어보면 이 절에 많은 건물이 세워졌다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왕조의 부침처럼. 이 비디오는 창건 당시 분항사에 3개의 금당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중금당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동금당, 서금당이 있었다. 거의 처마를 맞대고 있었다. 중금당은 면적이 410제곱미터, 124평 정도였고 동서금당은 그보다 조금 작았다. 엄청난 규모의 건물들이 아닌가. 그 건물들이 에워싼 뜰악 한가운데 저 우물이 있었다. 삼국유사의 분황사 천수대비 맹아 득안조에 따르면 분황사 좌전 북쪽 벽에 천수대비 그림이 있었다고 한다. 그 좌전이 바로 동금당이다. 이 이야기에서 유추해보면 적어도 경덕왕대까지는 이 세 금당이 존재했다. 신라의 화가 솔거가 그린 관음보살상도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 세 금당 중 어디에 있었을까? 그런데 발굴팀은 창건 당시의 승방 등 부속 건물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니 자장이나 원효가 어디에 머물렀는지 알 수 없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이 창건 가람은 석탑과 세 금당만 있던 미완성 가람이었을 것 같다는 말을 한다. 이 세 금당만 있던 절을 크게 개축, 증축하게 된다. 이른바 1차 중건이다. 이때 이 세 금당을 모두 폐기하고 한 동의 대형 금당만 세우는데 이것은 1탑 1금당식, 즉 탑 하나에 금당 하나의 가람 배치이다. 새로 지은 금당은 전체 면적 568제곱미터 172평으로 화엄사 각황전보다 컸으나 경복궁 근정정보다는 조금 작았다. 이때는 경덕왕 때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덕왕 14년 즉 775년에 남아강고가 대형 약사동상을 조성하였는데 그 부처를 안치하기 위하여 대형 금당을 지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석탑 남쪽에는 중문과 그 양쪽에 남회랑을 건립하였다. 금당, 석탑, 중문은 모두 남북 중심선 위에 있고 중문과 남회랑은 동서 중심선 위에 있었다. 이 중문은 지금의 대문보다 약간 동남쪽에 있었으며 중문터에서 다수의 침이 파편이 출토되었다. 그 파편으로 원형을 복원하였더니 그 높이가 131cm나 되었다. 서남 회랑지 서북 쪽에는 건물이 쌍둥이처럼 있었고 동남 회랑지 동쪽에서는 두 건물이 T자형으로 있었다. 남쪽 담장은 이 단간지주 남쪽에 있었고 북쪽 담장은 현재 북쪽 담장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었는데 두 남북 담장 사이의 거리가
195m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서담장의 자취는 발견하지 못했다. 금당 북쪽에는 축대가 있었고 그 북쪽은 땅이 꺼져 있었다. 그 낮은 땅에 강당이 있었다. 남북 중심선에서 서쪽으로 튀어나와 20도가량 서남쪽을 보고 있었다. 전체 면적이 436제곱미터 132평에 이르러 현재 불국사 무설전의 약 1.4배 크기였다. 또 주변에 많은 건물터가 발견되었으나 그 용도를 다 밝히지 못했다. 현재 동쪽 담장 바깥에 동회랑지가 발견되었는데 고려 때 지어졌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서회랑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확실한 유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고려 고종 25년 즉 1238년에 몽고 안으로 거대한 황룡사가 내려앉았다. 이때 분황사의 거대한 금당도 불탔으리라. 다시 금당을 지은 것은 오랜 공백기를 거친 후였다. 몽골한 이후에 지은 새 금당은 그 면적이 124제곱미터 38평 규모로 종전 금당에 비하여 5분의 1로 축소되었다. 건물의 방향도 서향으로 바뀌었다. 몽골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15세기 후반에 서거정은 시에서 부질없이 장육신만 남았구나. 비로소 민가 절반이 절이란 걸 알았으니 라고 했고, 비슷한 시기에 어세겸도 외로운 탑은 이미 앞뒷면이 허물어졌고 라고 했다. 이때 절이 거의 폐사지경에 이르렀음을 암시하지 않는가. 그 이후 절의 내력은 현재 남아있는 보광전 상량문이 말해준다. 이것에 따르면 이 절은 임진왜란 때 약사열애가 화를 당하고 남아있던 전각마저 정유재란 때 전소되었다. 그 후 10여 년의 공백기간을 거친 다음 1609년에 직전 금당의 3분의 1 규모로 작은 금당을 짓고 5,360건의 청동으로 약사열애를 주조하였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보광전이다. 종전 금당처럼 서향이며 면적은 43제곱미터 13평에 불과하다. 이 열의 입상의 발밑을 들여다보면 탑의 몸체로 보이는 석조물이 보인다. 내면에 인물들이 조각되어 있다. 탑의 부재를 이용하여 불단을 만든 것이다. 이처럼 시대가 병화에 시달리고 역사가 고통에 시달려도 예술은 명랑한 것이라고 에란의 시인 W.B. 예이츠는 말한다. 분황사 땅속에 묻혀있던 기와를 캐내보면 참혹한 역사와는 달리 예술적 기쁨이 잔잔히 넘쳐난다. 선조들의 미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이 찌릿 전해온다. 절 안팎에서 발견된 귀화는 창건 때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망라되어 있어 1400년간 우리 민족의 미적 감각을 빠짐없이 보여준다. 이것이 분황사의 가장 큰 유산이고 보물이 아니겠는가. 수막새에는 온갖 도형의 아름다움과 정겨움이 넘쳐난다. 시대별로 훑어보면 선박한 시골 처녀가 화려하게 변신하는 것 같다. 수막새 동그라미 안은 신라 와장의 상상력과 감성이 꽃피는 예술의 공간이다. 하나하나 꽃처럼 변화한다.
안막새도 보자. 당초문 인동문의 선들이 어찌 저리 유려한가. 멜로디처럼 우울한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 조용히 보듬는다. 소박미에서 세련미로 진화하는가. 이제 바닥에 깔던 벽돌을 보자. 그릇들도 정겹다. 가선 하나하나에는 우리의 정서가 배어 있다. 높이 약 3.7cm인 초소형 금동불 입상이다. 광배가 있었을 텐데 떨어져 나갔다. 이게 무엇인가? 이 남녀가 낯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지 않는가? 옥으로 만들었으며 남녀 공이 머리가 없다. 신성한 사찰에 이것이 왜 있었을까? 분황사의 의문과 신비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절 동쪽엔 경치 좋은 연못이 있었다. 연못은 2개의 섬이 있었고 그 옆에 육각형 건물터가 있으니 정자였을까? 오늘날 이 공간을 원지라고 부른다. 그 주변에 건물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 정원에서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의 평화를 얻어 갔으리라. 김극기의 시를 보면 이곳은 고려 때 풍류의 공간이었다. 이끼는 빈 섬도를 두르고 대나무는 처마를 스치는데 경내가 맑고 시원하니 또한 여름 더위 타지 않네. 중이 한가로워 고아한 웃음에 누런 눈 돌리고 객이 취하여 높은 담소에 붉은 수염 드날리네. 연못에서 나는 언제나 해원을 찾는데 버드나무 문에서 그대는 또한 도잠을 끌어내네. 술잔 기울이며 취하여 돌아갈 걸 잊으니 쓸쓸한 석양이 주렴 절반이나 내려왔네. 이 시를 보면 절의 묘사가 있고 스님이 등장하지만 저녁 거미에 술잔 기울이며 감상에 젖는다. 이곳이 그런 조용하고 애잔한 공간이었단 말인가. 이 원지와 분황사를 구분하는 경계가 없는 만큼
이곳은 분향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리라. 분향사의 또 다른 신비는 이 사찰이 지닌 하나의 생활 공동체 성격이다. 오늘날 대개의 절은 절에서 쓸 용품을 절 바깥에서 구입하지만 분향사는 상당 부분 자급자족한 것 같다. 예컨대 가래, 돌확, 삼칼, 방추차 같은 것이 발견된 것을 보면 절이 소유한 논을 경작해서 표를 도정하고 길쌈도 하지 않았을까. 그뿐만이 아니다. 절터에서 대장간, 기왓골 터가 발견된 것을 보면 이곳에서 직접 쇠와 구리를 녹여 제의 용구와 농기구를 만들었고 기와도 구워냈을 것이다. 오망추를 보면 심지어는 시내에서 고기도 잡았다. 절 주변의 건물들은 이런 작업을 위한 공간이거나 그 공동체 구성원이 거처한 공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점에서 이 절은 황룡사와 대조된다. 황룡사가 완벽한 건축에다 엄격하고 웅장하고 빈틈없었다면 분향사는 미비하고 자유롭고 또 민초들과 가까웠다. 또 낭만적인 장소이기도 했다. 어지러운 보도와 축대, 출입구가 많은 담장, 다양한 생활 용구들이 그것을 암시한다. 자유로웠기에 원효가 여기에 주석하면서 유명한 금강산매경론을 찬술하였고 솔고가 그림을 그렸고 향가와 설화가 싹을 틔웠다. 희명이 아들이 눈이 멀자 달려가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곳도 이곳이었다. 이곳은 우리들의 유전자처럼 참혹한 오랜 역사 속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절이고 우리의 집단 무의식이 찬란한 예술로 발로한 곳이다.